오늘 하는 내용 불편합니까? 가볍게 다가옵니까? 가볍게 다가오는 걸로.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자, 다음 들어갑시다. 계속 상환 방법인데요. 먼저 교재를 보면 교재에서 위험의 종류들이 나와 있는데 시험과는 관계없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요. 고정금리. 잠시 그냥 구경만요. 동그라미 1번만 한번 읽어봅시다. 대한민국을 살면서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정말? 없어요? 정말? IMF 때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했고요. 디플레이션이라는 용어를 뉴스 시간에 또는 신문에서 본 적은 없나요? 나와요, 갑자기. 지금 경제 상황이 디플레이션이다 라고 놓으면 인플레이션 어떤 상태입니까? 인플레이션은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올라가고, 그러면 디플레이션은요, 돈의 가치는 올라가고 물가는 내려가고. 그럼 따져봅시다. 지금 현 상태는 돈의 가치가 업됩니까? 다운됩니까? 다운되고 있습니까? 물가는 어떻습니까? 심하게 오릅니까? 그럼 지금 인플레이션이네요. 이렇게 반대로 되는 경험은 혹시 없었나요? 그럼 됐고, 인플레가 좋은 겁니까? 디플레가 좋은 겁니까? 디플레이션요? 나라를 뭐 망하게 만들 생각입니까? 왜 누구하고 친합니까? 나라를 망하게 만들려고? 자, 디플레이션이라는 말이 탁 놓으면 갑자기 일주일 만에 싹 사라져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정부가 확 개입해요. 확 개입해서 이 상태를 바꿔버립니다. 한 방에 해결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돈을 확 뿌려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 상태는 아주 안 좋은 상태입니다. 가끔 그런 기사들은 우리가 접합니다. 고용 없는 성장. 고용 없는 성장. 기업은 성장해요. 그런데 일자리가 없어요. 전형적인 디플레이션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요. 그럼 얘는 일단 안 좋은 거죠. 얘는 안 좋은 거고. 인플레이션은 경제 성장이라고 했습니까? 경제 침체라고 했습니까? 자, 인플레는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죠? 물가가 오른다고 했습니다. 이 둘은 항상 반대입니다. 반비례 관계인데, 그런데 왜 돈의 가치가 떨어질까요? 시중에 돈이 많다는 겁니까? 적다는 겁니까? 시중에 돈이 많으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근데 시중에 돈이 왜 많을까요? 우리 개개인이 소비를 많이 했으니까. 우리가 소비를 많이 했다고요. 그럼 소비를 왜 많이 했을까요? 내 소득이 많으니까. 내 소득이 증가했으니까. 그럼 경제가 좋다는 겁니까? 나쁘다는 겁니까? 경제 성장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인플레이션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을 경험하는 것은 코로나 때부터 이어져 오는 현상인데요. 코로나 때는 경제가 성장했습니까? 침체했습니까? 침체했습니다. 근데 왜 인플레가 발생하죠? 돈을 많이 뿌렸으니까. 자, 한번 보세요. 그럼 디플레이션은 경제가 침체하는 거예요. 안 좋은 것만 뽑으세요. 안 좋은 것만. 경제 성장이 좋아요? 침체가 좋아요? 성장이 좋죠. 그럼 이게 안 좋은 거죠. 자, 두 번째. 돈의 가치가 내려가는 게 좋아요?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게 좋아요? 어느 게 좋아요?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게 좋아요? 그러면 내려가는 게 안 좋은 겁니까? 물가가 상승하는 게 안 좋죠? 안 좋은 것만 합쳐봐요. 경제는 침체하면서 물가가 오르는 것. 그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경제 상황은 셋 중에 하나입니다. 인플레든, 디플레든, 스태그플레이션이든. 어느 특정한 시점은 이 셋 중에 하나는 항상 늘 존재하는 겁니다. 자, 어느 게 좋은 겁니까?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나쁜 걸로 치부하면 그러면 얘를 만날 겁니까? 그럼 얘를 선택할 겁니까? 엉망인데. 스태그플레이션을 언제 처음 접한 것 같습니까? 응? IMF로 우리가 구제금융 받을 때요. 그 시기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시적으로 나타납니다. 앞서 디플레이션의 조짐이 생기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처럼 스태그플레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조짐이 보이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합니다.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경제 상태가 완전히 망해버릴 테니까. 인플레이션은 그나마 좋은 거예요. 단지 이제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정상적인 인플레이션은 좋은데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면서도 발생하는 인플레이션 같은 것들이 문제죠. 그럼 보세요. 지금 경제는 어쨌든 우리나라만 보면 안 좋죠. 미국 같은 데는 괜찮아요. 좋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문제지. 우리 경제 안 좋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환율이 올라간다는 말은 우리 입장에서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을 해와야 되는 국가 아닙니까? 우리가 돈을 줄 때 종전보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줘야 돼요. 그럼 돈을 더 많이 주고 물건을 사오면 그럼 기업들이 이 물건을 시장에 내놓을 때는 가격이 어때요? 그러니까 인플레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상기후 때문에 운하의 물이 말랐다 그러죠. 배가 지나가려면 일정량의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적어지는 바람에 그곳으로 배가 못 지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배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빙 돌아서.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수송비가 어떻게 발생합니까? 더 많아지죠. 그러면 단지 이상기온 때문에 운송비가 많이 발생하면 인플레이션을 또 유발한다고요. 세계 경제는 점점 안 좋아집니다. 앞으로 점점 더 이렇게 상황들이 썩 좋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는 상황으로 계속 갑니다. 경제 얘기하면 별로 기분이 안 좋으니까 자, 우리 이 얘기는 합시다. 고정금리 얘기만. 그러니까 이상기온인데 그게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킨다고요. 갑자기 뭐라고 떠드는 바람에 환율이 확 올라버렸죠.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확 내려갔죠. 이거 그대로 두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요거 잡겠다 돈을 엄청 또 뿌렸다고요. 한국은행에 있는 그 금고안에 돈을 가지고 돈을 확 뿌렸다고요. 조금 잡아내기는 했지만 그런데 여전히 높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 경제가 큰일입니다. 아까 우리 봤던 거 보이죠? 코픽스. 코픽스가 뭐죠? 하나는 그래도 알아야 돼. 코픽스가 뭐라고요? 코픽스라는 말이 탁 놓으면 아, 기준금리구나. 코픽스가 올랐다. 아, 그럼 기준금리가 오른다는 뜻이니까 대출금리도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 정도. 다른 내용 안 물어봐요. 처음에 코픽스가 딱 시작되고 난 다음에는 문제를 좀 물어보더니 그 후로는 뭐 코픽스가 전혀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뭐 그건 상관없고. 자, 이제 고정가 변동으로 가볼게요. 고정가 변동했으니까 이제 상환 방법 두 번째 단계입니다.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으로 가겠습니다. 단어에서 느껴봐요. 이 제목만 알면 되니까.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우리가 상환을 해야 되는데 뭘 상환한다고요? 일정액의 원금도 상환해야 되고 이자도 상환해야 되고. 이걸 합쳐서 우리가 아까 뭐라고 읽었었죠? 월 이자 가져와서 원리금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원금 균등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 원금이 항상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은 원금 이자를 합친 게 항상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출 받아봤습니까? 원금 균등입니까? 원리금 균등입니까? 잘 모르죠. 은행에서 내라고 하니까 내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착해요. 우리는 너무 착해. 은행에서 그냥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뭐라 하고 은행에 사인하라 그러죠. 사인. 그 뭔지 설명도 안 해주죠. 사인해라 그냥 하고 우리 막
사인하면 나중에 죽는데도 불구하고 모릅니다. 그럼 뭐라고 적어놓은 줄 알고 사인합니까? 그게 신체 포기각서인지 어떻게 알고 마음대로 막 사인하면 안 물어보고 물어봐야죠. 이게 뭔가요?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막 사인해라면 사인하고 그냥 사인하는 것도 엄청 많죠. 다 사인해놓고 그 다음에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요렇게 해요. 대부분. 그럼 잘 생각해봐요. 왜 은행은 우리한테 자세한 설명도 안 해주고 요 방식으로 대출을 할까요? 이게 은행의 이자 수익이 크니까. 자, 근데 왜 이게 이자 수익이 클까요? 적어 봐봐요. 저는 원금을 빨리 갚아요. 원금을 빨리 갚으면 뭐가 작아지죠? 아니, 잔금. 남아있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얘보다는 상대적으로 작겠죠. 그럼 시간이 가면 얘는 이자 부담은 적어져요. 얘는 초창기 때는 대부분 다 그냥 이자만 갚는 겁니다. 원금은 거의 없어요.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제목 뭐라고요? 그림을 머릿속에 그릴 겁니다. 원금 균등입니다. 원금이 어떻다고? 항상 똑같아요. 이렇게. 그림과 아래 내용을 같이 보세요. 시험 문제는 이렇게. 단 우리는 요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요걸 기억하세요. 그래 편하니까. 그럼 부담하는 이자는 어떻게 될까요? 자, 먼저 이자 지급액은 좀 더 정확하게 한번 써볼게요. 이자 지급액은 무엇 곱하기 이자율일까요? 오케이. 잔액입니다. 대출액이 아닙니다. 잔액. 이게 대출액이 돼버리면 시간이 가든 안 가든 항상 얘는 똑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원금 균등을 보세요. 원금 상환액이 항상 똑같다, 그죠? 어쨌든 원금은 상환하는 거죠. 그럼 시간이 가면 잔금은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얘는 동일할 거고요. 그러면 이자 지급액 갈수록 이렇게. 갈수록 작아진다로 끝내지 말고 자, 저 그림을 잘 봐두셔야 돼요. 그럼 이 둘을 합칩시다. 합치면 뭐라고 하죠? 원리금. 원리금 어떻게 됩니까? 원리금도 감소합니다. 그림과 연결해서 아래 내용들을 기억해 봅시다. 저게 첫 번째 시험 문제입니다. 원금 균등에서 원금, 이자, 이 둘을 합친 원리금. 자, 이번에는 원리금 균등으로 가볼게요. 원리금 균등은 어떻게 된다는 말이죠? 원금하고 이자를 합친 게 원금하고 이자를 합친 요 금액이 항상 어떻다고요? 똑같다는 얘기죠. 초기는 원금이 많을까요? 이자가 많을까요? 초기는 이자가 많겠죠. 시간이 가면 이자는 점점 작아지겠죠. 이렇게 되는 방식입니다. 자, 보세요. 원금은 그럼 시간이 가면 많아집니까? 방금 이자는 갈수록 작아진다고 했으니까 원금은 시간이 갈수록 많아지겠죠. 이자는 시간이 갈수록 작아지고요. 그럼 이 둘을 합치는 원리금은 어떻게 됩니까? 같다, 동일하다, 일정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시험 문제.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의 각각의 특징을 물어봐요. 그럼 출제할 수 있는 것은 각각 3개씩 6개밖에 없죠. 자, 그럼 문제 한번 봅시다. 9번 문제 한번 볼까요? 9번의 기역을 한번 결정해 보세요.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기역.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그림을 떠올리는 게 편해요. 기역은 원금 균등이랍니다. 매기간 상환하는 원리금은 어떻게 된다고요? 원리금은 감소하고 있네요. 그 다음 대출 잔액, 잔금은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는 거죠. 그럼 정확하네요. 니형 결정해 보세요. 이번에는 원리금 균등입니까? 그러면 상환 후기로 갈수록 원금은 많아지고 이자는 감소하고, 니은은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 스타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 문제는 원금과 원리금의 각각의 특징, 그러니까 각각 3개씩 있으니까 놓을 수 있는 게 6개가 놓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문으로 놓을 수 있는 게.
근데 그걸 활자로 기억하지 마시고 그냥 그림으로 기억합니다. 자, 두 번째 시험 문제. 상호 비교합니다. 자, 상호 비교합니다. 갑시다. 상환 초기. 다른 말로 첫 해 똑같습니다. 초기라는 말이나 첫 번째 상환한다는 말입니다. 이자 어느 쪽이 큰지를 비교하세요. 어느 쪽이 이자가 커 보입니까? 원리금이 커 보입니까? 그럼 대표로 넣어서 그 자 가지고 넣어서 재보세요. 거기 똑같아요. 아, 이게 커 보입니까? 시각적 오차.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명암 대비 때문에 시각적 오차 똑같아요. 자, 그런데 왜 똑같은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앞서 생각해봐요. 이자를 어떻게 지급한다고요? 잔금 곱하기 이자율이죠. 이자율 같죠? 첫 번째면 상환한 적이 없죠. 빌린 돈이 잔금이겠죠. 이 금액 똑같고 이거 똑같으니까 첫 번째는 똑같아야죠. 자, 이게 첫 번째 상호 비교하는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그럼 1회차 원금은 어떻게 됩니까? 원금 균등이 확실히 크죠.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안 봐요. 그러면 이 둘을 비교했을 때 초기 부담은 어느 쪽이 큰가요? 그렇죠. 초기 부담은 커요. 대신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부담하는 금액은 적어지고 얘기가 점점 커지겠죠. 자, 세 번째 거 보세요. 네 번째. 지문 암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을 기억하는 걸로 할 겁니다. 그림. 그림은 알면 돼요. 거기서 문제는 다 나오니까. 그러면 다시 은행에서 자세한 설명도 안 해주면서 나는 원리금 균등으로 오늘 집에 가보세요. 이렇게 부담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다 이렇게 부담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은행에서 이렇게 하는지를 잘 생각해 봐요. 왜 이 방식으로 우리한테 대출을 해줬는지. 노란색을 서로 비교해 봐요. 이자를요. 그죠? 이자 총액이 커요. 자, 만기가 되었대요. 만기가 되어서 다 상환을 한 거예요. 다 상환했습니다. 그럼 은행에 원금 상환액이 큰 쪽은 어느 쪽입니까? 질문을 잘 보세요. 원금 상환액이라고 하겠습니다. 원금 상환액은 어느 쪽이 큽니까? 똑같아야죠. 원금은 빌린 것만큼 갚는 거니까. 우리가 빌린 것만큼 갚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에서 원금의 차이는 초기에 많이 갚을 거냐 아니면 시간이 지나고 많이 갚을 거냐 그것만 다를 뿐이지 빌린 것만큼만 갚는 거니까 만기가 되었을 때 원금 상환액은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자 지급액은 어느 쪽이 큽니까? 원리금 균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행 측 입장에서 이자 수익이 큰 순서 그러면 원리금, 원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 질문을 바꿔볼게요. 상환 초기 원리금 부담이 큰 순서대로 배열하세요. 상환 초기 원리금 부담액이 큰 순서대로 배열하면 원금, 원리금 또 다른 방식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은행에서 아무런 설명 없는 건 아니고 구체적인 설명 없이 원리금 균등으로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 방식으로 가면 초기 부담이 큽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만큼 정도가 아니라 실제 금액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3억, 4억 빌린다 그러면 초창기 때 금액이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러면 부담이 너무 크니까 저렇게 하면 대출을 잘 안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앞으로 중개업을 할 때 고객한테 말해야죠. 이렇게 있는데 은행에서는 아무런 말 없이 요거 설명해 줄 겁니다. 그럼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원금 균등과 비교해서 프린트 해달라고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80년대는 이게 DB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더 수기로 해야 되는 게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거 아닙니다. 금액과 연도만 딱 치버리면 바로 나와요. 바로 출력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서로 비교해 주세요 하면 돼요. 그럼 출력받아서 그거 보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빌리는 우리 입장에서 차입자 입장에서 일단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이것저것 다 무시하고 이게 좋아요. 근데 대신 안정적인 월 수입이 있다면 자영업인데 이렇게 하면 좀 찜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을 하더라도 그 수입이 일정하면 돼요. 근데 이게 좀 등락폭이 심하면 잘못하면 신용불량자 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여기 하나만 더 추가시켜 볼게요. 이 둘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 둘이 가장 많이 나오고 세 번째가 이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최정식 상환 방식입니다. 그림 그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환 기간이고요. 여기는 상환액입니다. 이렇게. 초기는 조금씩, 시간이 되면 점점 많이 이렇게 상환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최정식. 괜찮은 방식입니까? 그럼 세 가지를 놓고 비교해 보세요. 은행 측 입장에서 위험 부담이 가장 크다. 이 세 가지를 비교했을 때 은행 측 입장에서 위험 부담이 가장 크다. 최정식. 그럼 은행이 위험이 크면 이자율을 어떻게 할까요? 높입니다. 전체 상환 기간 동안 이자 부담 제일 큽니다. 젊은 층이 선호하는 방식. 그리고 시간이 가면 점점 상환하는 금액이 커진다는 말의 의미는 미래를 보고 대출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미래 소득이 증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되고 부장되고 이사되고. 근데 부장이 되어야 할 타이밍에 퇴사를 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상황이 아주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위험한 방식입니다. 이런 게 최정식입니다. 요것도 하나 잘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할 때도. 저당 상수는 오로지 원리금 균등하고만 한 세트가 됩니다. 오늘 1교시에 뭐 했었죠? LTV DTI. 그때 저당 대부액 곱하기 저당 상수는 저당 지불액. 그 저당 지불액이 요거예요. 원리금 균등이라고요. 저당 상수는 원리금 균등에서만 사용됩니다. 이제 문제를 한번 풀면서 정리해 볼까요? 9번 문제 한번 시작해 보시죠. 이거 한번 더 봅시다. 최정식 뒤에 그림이 있습니다. 없는 줄 알고 그렸더니 깜빡했습니다. 이 깔끔해요. 사은 초기 부해상은 일단 신경 쓰지 말고 다음에 합시다. 우리나라에 있는 겁니까? 최정식? 없는데 지금 할까요? 이 시간에? 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방식입니다. 대학생들 학자금 융자 받죠. 학자금 융자 받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상환하자고 이명박 정부 때 국무회의에서 나왔었는데 한번 생각해 봐요. 대학생들 학자금 융자 받아서 이렇게 상환을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길 것 같습니까? 그 청춘은 영원히 지 혼자 살아야 됩니다.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사람. 얼마 전에 기사 보셨나요? 요새는 결혼할 때 상대방 부모님의 노후 대책을 확인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상대방 배우자의 상대방의 부모님의 노후 대책이 안 되어 있으면 결혼 안 한답니다. 자, 노후 대책 하십시오. 시작합시다.
지금 보시는 스타일이 가장 많이 나왔던 유형들입니다. 1. 원금균등이래요. 원금균등은 어떻게 됩니까? 원금은 일정, 이자는 감소, 이 둘을 합친 원리금도 감소. 따라서 원리금과 잔금, 잔액은 감소한다. 정확합니다. 니은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원리금 균등이랍니다. 원리금 균등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은 동일하지만 원금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증가하고 이자는 감소하고 원금은 점차적으로 증가한다. 디귿으로 갑니다. 채정식이랍니다. 채정식, 미래 소득이 증가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차입자. 리얼로 갑니다. 이자 수입이랍니다. 이자 수입. 큰 순서대로 한번 배열해 보세요. 첫 번째가 점정, 채정식. 두 번째는 원리금. 세 번째 원금. 그 순서겠죠. 이 순서 하나 잘 봐놓으세요. 앞으로 어떤 문제가 나와서 순서와 관련되면 무조건 이렇게 갑니다. 자, 무조건 순서는 요렇게 가든지 아니면 그 반대로 가든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단계는 똑같아요. 단지 순서가 지금 순서와 동일하게 가든지 반대로 가든지. 다음 문제 해볼까요? 32에. 어쨌든 처음 보는 게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시죠. 은행은 차입자에게 대출을 하고 난 이후 뭘 받죠? 은행 입장에서 해석을 해주세요. 은행은 뭘 받는 거죠? 일단 빌려준 돈도 받아야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원금. 원금도 받고 그 다음에 이자도 받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둘을 합쳐보자고요. 이 둘을 합쳤을 때 은행에서 빌려준 돈을 얼마나 빨리 회수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자고요. 다시 갑니다. 은행이 빌려준 돈은 이자는 아니죠. 원금이죠. 그럼 은행은 일단 원금을 회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금만 회수를 하면 되는데, 자, 그래서 원금이 1억이라고 전제합시다. 얘는 1,000만 원이라고 전제합시다. 그러면 단순하게 1년에 1,000만 원씩 상환한다고 전제합시다. 1년에 1,000만 원. 그럼 원금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리는 겁니까? 10년 걸립니다. 원금 회수는 10년이 걸리는데, 그럼 그렇게 하지 말고 은행이 일단 얼마를 빌려준 겁니까? 1억. 근데 은행은 얼마를 받습니까?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같이 받죠. 그러면 빌려준 1억을 이 둘을 합쳐버리자고요. 요 둘을 합쳐버리면 어쨌든 은행 입장에서는 원금 따로 이자 따로 받은 거지만 어쨌든 은행이 빌려준 것에 대해서 대가를 받은 거니까 원금과 이자를 모두 다 고려했을 때 빌려준 1억을 몇 년 만에 회수하는지를 따지면 회수 기간은 길어질까요? 짧아질까요? 짧아지겠죠. 그걸 두레이션이라고 해요. 자, 먼저 두레이션이라는 개념을 보고 올게요.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여기서 말하는 모든 현금이 뭐죠? 원금하고 이자하고. 이것을 다 고려해서 회수 기간을 따지자고요. 이렇게.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시겠습니까? 대출 만기, 원금을 상환하는 기간이죠. 근데 거기에 이자까지 같이 포함시키면 그 전에 이미 빌려준 돈은 다 돌려받는 거죠. 맞습니까? 이자가 클수록 결과적으로 기간은 짧아지게 될 거예요. 그럼 이자 지급액이 큰 순서대로 말해보세요. 이자 지급액이 큰 순서. 최정식, 원리금, 원금. 자, 4번 확인하세요. 4번은 아직 보지 맙시다. 만기일 시상은 아직 안 해서 그냥 나왔으니까 구경만 하세요. 제목만 느껴봐요. 제목만. 제목이 뭐라고요? 만기 일시 상환 방식. 언제 상환한다고요? 만기에. 그러면 상환기간 10년 동안은 뭐 한다는 겁니까? 이자만. 상환기간 동안은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은 안 갚는 거예요. 그럼 만기가 딱 되면 만기 일시에 원금을 다 갚아버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존재한다 안 한다? 한다. 주거용에서 많이 이용할까요? 상업용에서 많이 이용할까요? 상업용에서. 아파트도 합니다. 주로 이제 어떨 때 많이 하느냐. 미분양이 발생하면 건설회사하고 은행하고 이제 또 협의하죠. 그래서 대출 조건을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갑니다. 그럴 때 주로 하는 게 저런 방식들. 자, 이 문제 갑시다. 32번, 32에 우리는 몇 번 문제였습니까? 10번. 1번 원리금 균등. 그림 머릿속에 그리세요. 원리금 균등은 원리금은 똑같다 그죠? 초기에 원금은 시간이 갈수록 원금은 많아집니까? 이자는 작아집니까? 그러면 매기 상환하는 원금은 점차 증가. 2번 갑니다. 원금 균등입니다. 원금은 일정, 이자는 감소. 그럼 이 둘을 합친 원리금은 감소. 3번 맞는지 결정하세요. 듀레이션이 짧다는 말은 초기에 많이 상환한다는 뜻이에요. 아까 그림 생각해봐요. 그럼 어쨌든 최정식이 제일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앞선 그림에서 1회차 그림 따져보니까 원리금보다는 원금이 더 컸었죠. 둘 다 이자는 똑같았고 원금이 더 많았으니까. 그러면 동그라미 3번 원금하고 원리금을 비교했을 때 듀레이션은 어느 쪽이 짧다? 원금이 짧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아직 뭐 순서 같은 거는 신경 쓰지 맙시다. 자, 4번 최정식. 장래 소득이 줄어들면 안 되죠. 뭘로 바꿀까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차입자. 동그라미 5번 만기 일시 상환. 상환 기간 동안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자만. 만기가 되면 원금 전액을 일시에. 따라서 원금 균등하고 비교했을 때 이자 수입은 어떻게 된다? 은행 입장에서는 이거 선호하는 방식입니까? 싫어할까요? 엄청 좋아. 자, 은행은 원금 회수에 대해서 고민할까요? 우리가 하는 거는 주담대니까 주택담보대출이니까. 주담대가 은행은 제일 그냥 수익성 높은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도 공부할 겁니다. 건저당을 설정해요. 우리가 대출 받는 것의 120%입니다. 우리가 1억 대출 받으면 1억 2천을 담보로 잡아요. 은행은 원금 회수는 아무리 걱정 없습니다. 만약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빨리 상환해버립니다. 팔아서 경매 붙여버리죠. 자, 그러니까 만기 일시 상환은 다른 방식에 비해서 수입이 어떻다? 제일 많습니다. 수입이 가장 많은 방식이죠. 자, 이게 개론의 특징인데요. 개론은 말입니다. 자, 스쳐 지나가듯이 이렇게 듀레이션이 하나 나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멀지 않은 시점에 한 문제로 통째로 나옵니다.
짧은 순서대로 시작. 원금, 첫 번째 원금, 그 다음에 원리금, 만기겠죠. 답은 1번. 자, 올해 문제입니다. 시작합니다. 기억은 O입니까? X입니까? X. 만기 일시 상환이니까 대출 기간 동안 원금만 아니고 이자만. 니은 갑니다. 최정식이랍니다. 초기에 원리금 상환액은 적다. 시간이 가면 점점 늘어나는 방식이다. 정확합니다. 디귿으로 갑니다. 거치기간이라는 단어가 하나 보이네요. 자, 막둥이, 거치기간이 뭡니까? 우리 막둥이들만 빼면 다 알아요. 자, 뭐 대출을 받는데 이렇게 말하죠. 2년 거치 10년 상환. 이렇게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금융당국에서 해주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거치기간을, 자, 요렇게, 그러니까 하더라도 최대 2년까지 해줍니다. 지금 현재는. 자, 이는 어떻게 하는 거죠? 2년 동안은 이자만, 2년 동안은 이자만, 뭐 그 다음부터는 원금 이자를 같이. 이렇게. 유리한 겁니까? 차입자 입장에 유리한 겁니까? 불리한 겁니까? 은행은 좋은 거예요. 은행의 이자 수익은 이게 커지는 거라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거치 기간을 두는 목적은 부담을 줄인다. 그건 너무도 순수한 시험용이고, 현실은 내가 최근에 대출을 허벌나게 많이 받아서 집을 10가구를 샀다. 원리금으로 상환하자니 한 달에 그냥 몇 천만 원씩 부담을 해야 돼. 너무 부담감이 크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죠. 거치 기간을 더불어 이자만 부담하는 거죠. 그럼 2년 정도 지나서 가격이 오르면 그때 한 몇 개 팔고 상환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 투기 용도로 썼던 겁니다. 자, 거치 기간이 있답니다. 이자 지급 총액은 증은 일단 거치 기간이 있으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 수입은 늘어나는 거죠. 자, 대신에 원리금 지급 총액도 증가합니까? 원리금 이자가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그 원리금도 증가를 해야죠. 다음 리얼 듀레이션입니다. 듀레이션이 짧은 순서대로 배열하세요. 원금, 원리금, 또 만기일치 매리 갔었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원금하고 원리금을 비교했으니까 원금에 비해 원리금이 더 길다. 그럼 정확합니다. 옳은 거 찾아라고 했으니까 답은 4번. 지금 풀었던 상환 방식은 그냥 해마다 단 한 번도 출제 안 된 적 없습니다. 항상 한 문제. 계산 문제를 이렇게 만나면 두 문제. 자, 계산 문제 시작합시다. 머리 맑게 하시고 일단 문제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일단 문제를 다 읽어보세요. 자료를. 우리가 LTV나 DTI 계산 문제, 오늘 1교시에 했던 거예요.
LTV와 DTI 계산 문제를 만나면 첫 번째 뭘 확인한다고요? 무엇을 구하라고 하는 걸까? 저당 대부액이냐, 저당 지불액이냐. 그리고 두 번째 그림 그린다고 했죠. 자, 이 문제를 만나면 첫 번째 확인해야 되는 게 원금 균등인지 원리금 균등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에 따라 답이 달라져야 되니까요. 자, 두 번째 확인해야 될 게 연 단인지 월 단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연 단인지 월 단인지. 자,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자, 이 문제는 어떤 상환 방식이라고 했습니까? 원금 균등. 다시 갑니다. 무슨 상환 방식이라고요? 그럼 딱 생각해요. 원금 균등일 때는 원금하고 이자를 따로따로 계산한다. 이게 계산 문제를 푸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에요. 원금 균등은 원금 따로 이자 따로, 원금 따로 이자 따로 계산한다. 얼마 빌렸습니까? 2억 빌렸습니까? 상환기간은요? 20년. 그리고 요 원금 어떻게 상환하면 됩니까? 불러보세요. 단순하죠. 2억 나누기 20년.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만일에 이게 연 단위가 아니고요. 월 단위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다시 나누기 12개월을 해야 돼요. 아니면 여기서 12개월을 같이 곱하기 12개월을 해버리든지. 그러니까 연이냐 월이냐가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자 지급액으로 가겠습니다. 몇 회차 이자 구하랍니까? 문제가 2회차 원리금이죠. 그럼 첫 번째 만일 지금 문제하고는 상관없지만 2회차니까 자, 문제가 상관없죠. 1회차를 구하라고 했다고 합시다. 1회차. 1회차 이자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얼마 빌린 겁니까? 2억 곱하기 이자율. 이자율이 5%. 그러면 1,000만 원. 그럼 1회차 원리금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더라면 2천만 원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지금 1회차가 아니라 2회차다. 그죠? 그럼 2회차 이자만 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요. 원금 균등은 아주 간단해. 원금과 이자를 따로따로 계산해 버리면 되니까. 자, 원금이 얼마가 나왔습니까? 원금 상환액이 1,000만 원이죠. 몇 년간 상환합니까? 그럼 20년 내내 1,000만 원이죠. 그러니까 원금은 요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계산이. 이제 이자만 구하면 돼요. 자, 2회차 이자를 한번 구해 보세요. 1회차는 방금 구했으니까 2회차 한번 구해 보세요. 얼마 빌렸습니까? 2억입니까? 1억입니까? 아니요. 얼마를 빌렸냐고요? 2억을 빌렸죠. 몇 번 상환했습니까? 한 번. 금액으로 말하세요. 1,000만 원. 그럼 2억에 1,000만 원 빼면 되죠. 2억에서 1,000만 원 뺀 금액에 곱하기 5%. 요걸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2억 빼기 1,000만 원. 즉 1억 9천의 1음. 응? 돈 하지 말고 1억 9천의 1음. 남아있는 돈이니까 잔금. 이게 잔금이죠. 그래서 항상 이자는 잔금 곱하기 이자율이라고 그랬죠. 잔금 곱하기 이자율. 그럼 이 둘을 합친 게 원리금이니까 2회차 원리금이 얼마입니까? 물었으니까 1,950만 원 되겠죠. 답은 4번 됩니다. 자, 그럼 한 번 더 해봅시다. 다음 문제는 여러분들이 먼저 하는 겁니다. 자, 필요한 건 정리하시고요. 원금 균등, 원금 따로, 이자 따로. 그래서 원금 먼저 구하시고 이자는 기간에 따라서. 그래서 항상 그래서 먼저 확인할 게 원금 균등인지 원리금 균등인지 연 단인지 월 단인지를 꼭 먼저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다음 문제 시작합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직접 풀어보셔야 돼요. (15번) 문제 아래쪽 여백에다가 낙서하면 안 됩니다. 그게 적을 게 많아서 공란을 많이 비워놓은 겁니다. 그게 메모할 게 많아서 여백을 많이 남겨놓은 겁니다. 자, 가봅시다. 원금 균등입니까? 원리금 균등입니까? 원금 균등이면 어떻게 처리하자고요? 원금 따로 이자 따로. 원금 따로 이자 따로. 자, 원금부터 구합니다. 얼마 빌렸습니까? 5억. 상환 기간은요? 20년. 매년이죠? 매년이죠? 예. 그러면 끝났습니다. 원금은. 자, 이제 이자 갑시다. 만일에 시험 문제가 1회차를 물었더라면 1회차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이자. 5억 곱하기 5%죠? 이렇게. 그런데 첫 번째 물어본 게 뭐죠? 9회차 원리금. 원리금, 원금 이자를 합친 건데 원금 이미 나와 있으니까 이자만 구하면 돼요. 몇 회차라고요? 9회차. 몇 번 상환한 겁니까? 8번. 한 번 할 때마다. 그럼 2,500만 원씩 8번이면 총 얼마를 상환한 겁니까? 2억. 5억 빌려서 2억 상환했으니까 남은 게 3억이죠. 그럼 3억에 5% 하면 되겠네요. 한 번 상환할 때마다 2,500만 원씩. 지금이 9회차라고 했으니까 총 상환한 것은 8번. 곱하기 8. 그래서 2억. 5억에서 2억을 빼면 3억. 3억에 5%한 거예요. 자, 그래서 9회차 원리금이니까 원금하고 이자하고 합치면 되겠네요. 2,500, 1,500 합치면 4,000. 다음 두 번째는 13회차 이자 구하랍니다. 13회차라면 몇 번 상환을 한 겁니까? 12번. 한 번 할 때마다 얼마씩 상환했습니까? 2,500. 그럼 곱하기 12를 해야죠. 그러면 3억 갚은 거죠? 그러면 잔금이 2억 남았으니까 2억에 5% 되겠네요. 1,000만 원.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원금 균등입니다. 원금 균등은 엄청 간단해요. 그래서 원금 균등이 출제가 되었다는 얘기는 점수를 주겠다는 뜻입니다. 이제 원리금 균등인데, 원리금 균등은 일단 원칙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원칙적인 방법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빨리 답을 찾는 간편식을 설명드릴 텐데, 일단 원칙을 알고 있는 게 좋아요. 그걸 알아야 또 다른 형태의 문제일 때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쉬었다 하겠습니다.